안녕하세요. 보현TV 구독자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도올 주역 강해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역을 해석한 책의 출간을 많은 분들이 동시에 기다린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역이 대체 무슨 책이고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주역 책이 있었기 때문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다는 건 안지는 오래됐지만 들춰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런 책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EBS에서 주역 특강을 방송했고 그때 간단하게 동전으로 점 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조금씩 점을 쳐보고 주역 책을 찾아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팔괘도 모르고 괴 이름도 전혀 모르니까 모양이 똑같은 걸 찾아서 일일이 책을 다 뒤졌는데 호기심에 정신이 팔려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괴를 찾아서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냥 길하냐 흉하냐 정도만 모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문 번역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알기 어려운 데다 아무 맥락이 없이 몇 마디로 된 상징적인 글을 읽는 게 무척 괴로웠지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읽고 또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제가 논어나 맹자, 중용, 대학 같은 사설을 읽기도 전에 가장 먼저 점치는 책으로 주역에 도전한 셈인데 아무튼 그 뒤에도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점을 쳐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 혼자 점을 쳐봤기 때문에 조금씩 주역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점을 친다는 게 잘 맞춘다고 소문난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남이 과연 내 문제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가 더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순신 장군도 중요한 출전을 앞두면 혼자 역점을 치셨다고 합니다. 주역점은 간단하게 동전으로도 칠 수 있는데 점을 치려면 우선 주변을 잘 정돈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책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거기에 나에게 정말 절실한 점치고 싶은 문제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동전 3개를 6번 던져서 얻은 음이나 양을 밑에서부터 그려나가면 괴가 완성됩니다. 동전의 한 면을 음이나 양으로 정하고 2대1로 나오면 항상 홀수 쪽을 선택합니다. 동전 3개가 다 똑같은 면이 나오면 변효라고 하고 이 변효가 바로 내 점괘가 되는 건데요. 완성된 괴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확인해가는 과정의 스릴이 말도 못합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 과정을 나의 문제를 하느님에게 직접 묻는다고 표현하셨는데 점을 치는 건 나지만 나의 점치는 행위를 매개로 해서 하느님의 응답을 듣는다는 겁니다. 점친 결과를 해석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점친 사람의 실력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을 친 다음 점괘가 맞았는지 점괘에 나온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일이 흘러갔는지 스스로 통계가 쌓이게 되면 점점 점괘를 통해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뜯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점괘의 형상이나 효사의 의미가 동원되는데요. 그리고 점괘의 의미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나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점을 친다는 행위는 내가 나의 문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봄으로써 스스로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올 주역강의 맨 뒷면에 도올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점은 물음이다. 화복의 예시가 아니다. 그것은 나 존재에 대한 물음이며 사회의 역사, 우주, 자연에 대한 물음이다. 고조선의 사람들은 이러한 물음을 통해 종교라는 미신을 극복하고 도덕 형이상학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우리 조선인의 상식의 원점이 곧 여기다. 도올 선생님은 점이라는 지금 나에 대한 물음을 통해 고조선 사람들의 상식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주역에는 총 64개의 괴가 나오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음과 양, 2가지 부호밖에는 없습니다. 둘로 나누어진 모양이 음이고 하나로 된 모양이 양입니다. 이 두 부호를 함께 쓰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것을 네 가지 상,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더하면 총 8가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의 의미를 띠게 되는데 이것을 8괴라고 하고 이 8괴끼리 서로 매칭을 하게 되면 8 곱하기 8은 64, 64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주역의 64괴를 이룹니다. 음과 양을 의미하는 부호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묻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음양이나 음양에 좋아하면 고루하다는 느낌과 함께 가부장제적 여성차별을 떠올리고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도올 주역강의 1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음양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은 평등한 전기극의 음극과 양극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막연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올 선생님은 훨씬 직설적으로 음과 양이 남녀의 성기 모양에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양이라는 개념은 후대에 생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음과 양에 해당하는 이 부호가 처음 쓰인 게 최소한 3000년 전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봐도 너무나도 현대적인 디자인과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놀랍기만 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이 음양의 개념은 동아시아 사상의 기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주역은 보통 시, 서, 예, 역, 춘추 5경의 하나로 역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여기서 역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아는 우주 삼라만상이 한시도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치를 말합니다. 주역 개사전에 생생지위역, 생하고 또 생하는 것이 역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이라는 게 낳고 생성되는 건데 생명이 태어나려면 암수의 교섭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음양의 교섭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생성이나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음과 양이 만나야 거기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매개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창조와 생성이 생겨나는 건데요. 음과 양 또한 각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어서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음이 양으로 바뀌면서 태극의 모양 같은 순환하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도올 선생님은 음과 양이라는 이의 제곱을 거쳐 괴의 숫자가 무한히 확장될 수도 있지만 64괴에서 멈춘 것은 우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의 우주는 지구 안에 한정돼 있고 이 안에서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일음일량의 변화를 거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끊임없는 순환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들에 나가 동트는 것을 바라본 동아시아의 고대인이라면 누구나, 물론 그때는 음양이라는 말은 없었겠지만 생하고 또 생하는 음양의 이치를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한다는 이런 역의 원리야말로 지금도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진리이고 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 세상을 초월세계와 물질세계 둘로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나누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갈라치기 해서 나눈 서양의 형이상학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인간이 조작해낸 사악한 거짓말인가를 더욱 느끼게 되는데요. 도올 선생님은 우리 고조선 문명도 이런 역의 세계관을 사유의 중심축으로 삼았다고 보시는데 우리 조상들도 이런 고대 동아시아의 시대정신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올 선생님께서 주역이 사실은 고조선역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게 다는 아닙니다. 주역의 효사 속에 중원의 풍속보다는 고조선을 떠올릴 만한 기마민족의 풍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천택리괴의 리가 밟는다는 뜻인데 고랑이의 꼬리를 밟는다는 효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7번째 산뇌이괴 효사에는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 우리말처럼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리듯 기회를 노린다는 뜻으로 쓰이진 않았지만, 일본엔 호랑이가 아예 없었고 중국에서 호랑이는 존재감이 없는 데 비해 우리 민족에게 가장 특별했던 영물인 호랑이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효사를 가장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이야기고, 도올 주역강해가 우리의 여긴 가장 큰 이유는 도올 선생님의 강해 내용에 있습니다. 책의 111페이지를 보시면 주역의 첫 꾀인 중천건꾀가 나옵니다. 8꾀 중 건이 2번 겹친 모양인데, 순양으로 된 이 꾀가 나오려면 동전을 던졌을 때 6번 연속 양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나오기 어렵습니다. 반대인 곤꾀 역시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섞여 있지 않고 순음으로만 돼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 건꾀와 곤꾀가 주역 전체를 상징하는 큰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고, 기존의 그 어떤 해석과도 다른 해석을 내리고 계신데, 중천건의 괴사를 보시면 건, 원형, 리, 정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첫 괴사인 원형이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전체 주역의 해석이 달라지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괴사와 효사 속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괴사의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이정의 해석에는 주역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과 철학이 반영돼야 하는데, 여지껏 나온 주역 책에는 대개 원형이정이 이렇게 해석돼 있습니다. 집에 혹시 다른 주역 책이 있다면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원, 형통할 형, 이로울리, 고들정. 크게 형통하고 고듬에 이로움이 있다. 한자를 지금 우리가 아는 풀이대로 그대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고 그냥 다 좋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아무 뜻이 없다 보니까 주자는 원형이정에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정의 속성을 대입시켜서 풀이했습니다. 형은 여름이니까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정은 겨울이니까 멈추고 정지한다는 식인데, 도올 선생님은 한나라 시대 무덤 마왕퇴에서 발견된 백서연구와 50년에 걸친 동양사상 연구를 기반으로 원형이정을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원은 크다는 뜻보다 먼저 조직의 으뜸인 우두머리를 뜻하고, 형은 형통하다는 의미가 아닌 제사를 지낸다는 뜻으로 풀이하셨는데, 원래 형이라는 글자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그릇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제사는 하느님과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물과 형통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제사는 나의 성실함의 표현이면서 또 제사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쉐어링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리라는 글자는 벼화와 칼도로 나뉘기 때문에 주자가 리를 가을의 덕성, 즉 농작물을 수확하는 이득과 결실과 보람으로 설명한 것이 과히 틀리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역에서 말하는 이로움은 개인적 가치가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형이정의 마지막 정은, 도올 선생님은 이 정이야말로 주역 전체를 통해 가장 왜곡되어 있는 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고들정 혹은 여자의 정조를 염두에 두고 지조가 있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정은 은나라 시기에 점을 쳤던 기록인 갑골문에 점친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점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했고, 점을 친다는 것은 신의 뜻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도올 선생님은 괴사에 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대는 점을 칠만하다, 하느님께 삶의 진로를 묻고 물음을 통하여 고든 길에 도달하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형과 정에 대한 도올 선생님의 뛰어난 해석은 어렵고 모호한 주역 전체의 좌물쇠를 푸는 열쇠 역할을 해줍니다. 도올 선생님의 하버드 대학 박사 논문 제목이 왕부지의 철학인데, 왕부지의 주역 연구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동아시아 주역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어받으면서도 어디에도 없는 우리가 곧장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도올 주역 강해가 곧 고조선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 고전 주역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묻고 점을 칠 수 있는 우리의 역에 탄생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점치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주역이라는 책을 사사롭게 점치는 책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주역은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는 변혁의 시기에 탄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의 원리에 따라 체제 변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 들어 있습니다. 책의 77페이지를 보시면 주나라 역인 주역이 탄생한 시기가 바로 BC 1046년에 변방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인 은나라를 혁명으로 무너뜨린 시기였다는 점을 지적한 주역 개사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역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은나라 말의 분위기를 타고 일어난 것이다. 그 시기에 오히려 주나라의 덕은 왕성하게 꽃피우고 있었으니 은나라의 쇠망과 대비를 이루는 변혁의 시기였다. 문왕이 폭군 주를 섬기던 시기였다. 그래서 역을 구성하는 문자는 오한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위태로움과 두려움의 감각이 배어 있다. 위태로움을 느낄 줄 아는 자는 오히려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쉽고 태만하게 사태를 바라보는 안일한 자들은 거꾸러지고 만다. 역의 언어는 이런 진리를 가르친다. 그 도가 심히 광대하여 여기에 포용되지 않는 사물이 없다. 그러나 역은 두려움으로 그 시작과 끝을 삼는다. 그 요체는 변혁의 시기 속에서 패망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역의 도라고 한다. 지금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두려움을 시작과 끝으로 삼는 역의 도를 깊게 궁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경대전에 나오는 우리의 개벽사상도 역시 주역에 나타난 이런 시대를 향한 오한의식과 변혁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주역의 49번째 궤가 혁명을 의미하는 택화 혁궤인데 그 궤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 기일, 내부, 원형, 리정, 회망. 여기에도 역시 원형 이정이 모두 나오고 있어서 때에 맞춘 혁명이 천지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를 구현한 중천건괴 못지않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혁궤의 중심에 해당하는 구호의 효사에 호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인 호변, 미점, 유부. 혁명의 주체는 호랑이가 털갈이 하듯이 자기 몸을 먼저 일신해야 모든 적폐와 악습을 제거하고 나라를 일신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도 역시 대인의 모습을 호랑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인류 고대 문명에서 혁명을 가르친 책은 이 주역이 유일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하는 역의 세계에서 인간이 모든 기준을 일시에 바꾸는 혁명은 이유 없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혁명을 준비하는 인간의 자기 변혁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 주역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고 싶은 변혁을 꿈꾸는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 바로 도올 주역 강해입니다. 사실 주역은 사전 같은 책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 번에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라 책꽂이에 항상 꽂아놓고 점을 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야 하는데요. 동아시아 사상과 고조선 사상의 정수를 담은 이 책이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한 권씩 있게 된다면 변화의 가치관에 대한 호기심을 대대로 키워가는 우리 민족의 성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제가 20년간 기다려온 도올 주역 강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